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던 동생이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형, 오늘 내가 누구를 봤는지 알아? 누구를 봤는데 동생의 얼굴이 너무나 심각해서 저도 덩달아 긴장하며 물었죠. 이길 자, 그 사람을 봤어. 이길 자, 그게 누구야? 저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길 자, 순간 기억이 스치듯 떠올라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이길 자,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지 선뜻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되도록 잊고 살고 싶었던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 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아줌마를 따라 처음으로 노름판에 발을 들인 이후 도박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평생 술에 의지하며 사셨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게 번 돈이 무섭게도 엄마는 노름으로 모두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친할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셔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가 쪽 가족들은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경기를 할 정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우리 형제만 남게 되었을 때 엄마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뒤로 친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마치고 외할머니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가 가족들이 우리 형제를 앉혀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엄마의 유일한 핏줄이던 외할머니도 참석해 계셨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모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니? 우리가 그 인간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그 정신 나간 자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둬?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친할머니께서 우리 형제와 외할머니를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쪽 딸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때 우리가 결혼도 반대했었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쪽 딸을 탐탁지 않아 했었고요. 그런데 허구한 날 우리 아들 쫓아다니며 억지로 결혼했으면 잘 살기나 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불쌍한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술도 못 마시던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입이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친할머니께서는 고함을 지르시더니 결국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딸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주들은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딸이 지은 죄, 제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친가 가족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흐느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마치 비가 쏟아지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던 친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께 조용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 남기고 간 보험금과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입니다. 사돈께서 손주들을 키우신다 하니 이 돈을 받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며느리가 집까지 날려버렸을 때 우리가 둘을 이혼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그 돈을 받겠습니까? 우리 사위의 목숨값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돈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사돈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주들 몫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우리 아내와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손주 얼굴을 매일 보며 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돈의 딸이 자꾸 떠오를 것 같아서요. 애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이 돈으로 애들 잘 키워주십시오. 단, 사돈딸에게는 단 10원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봉투 하나를 더 내미셨습니다. 저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받으셔야 합니다.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미안하시면 손주들만이라도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친가 가족들이 자리를 뜨고 문 쪽으로 걸어가던 할아버지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대준아, 이 할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절대 용서하지 말 거라. 할아버지께서는 동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 채 그 말만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오면서 친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나쁜 분들이었다면 아빠의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부의금까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사실 엄마의 도박 때문에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동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외할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시장 한 기퉁이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고 매일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살 차이 나는 동생을 챙겨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라는 사람이 외할머니 집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날 몸이 좋지 않으셨던 외할머니께서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집에 계셨기에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외할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을 만나. 내가 인간이야. 이 미친 것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 얼굴을 들이밀어 외할머니의 입에서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인간은 마치 능구렁이처럼 슬금슬금 피해 다니기만 했죠. 엄마는 슬며시 외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쟤들 아빠 죽었다며? 그럼 보험금이랑은 어떻게 됐어? 내가 쟤들 키우니까 다 받았지. 그렇지? 외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줬겠냐? 너 때문에 그 생떼 같은 아들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돈을 줬겠냐고. 오히려 내가 빌려간 돈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등골 빠지게 갚았어.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아주 잘 왔다. 이제 내가 그 돈 다 갚아. 게다가 내가 지금 내 자식들 키우느라 사채까지 쓸 판이야. 그러니까 돈 내놓고 가. 그러자 엄마라는 인간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맡기지 그랬어. 정 안 되면 태준이라도 맡겼어야지. 엄만 생각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장에서 돈 좀 벌잖아. 돈 어딨어? 나 돈 필요해. 외할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너 줄 돈이 어디 있어? 당장 나가. 그러나 덩치 큰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장롱 한 구석에서 뭔가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번에 큰 판 열리는데 미치겠네. 할 수 없지.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태준이 쟤라도 시부모한테 맡겨. 엄마 혼자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그렇게 말만 남기고 엄마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우리 형제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남아있던 정마저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엄마는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보험금 얘기를 꺼내. 저 인간은 정말 지독해. 사람이 아니라 개돼지보다 못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날 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두셨던 거죠. 그날 엄마라는 사람이 가져간 돈은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후로 엄마는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할머니는 혼자서 악착같이 우리 형제를 키워내셨습니다. 태준아, 학교 다녀오면 동생 밥 잘 챙겨주고 해야 한다. 할머니가 밥이랑 국은 미리 끓여놨으니까 내가 챙겨서 같이 먹어. 외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저는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싫어. 나도 친구랑 약속 있어서 늦게 올 거야. 엄마가 다녀간 이후로 저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니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다 이 할미 잘못이지. 그렇지만 태준아,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니들이 잘 돼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이 할미가 니들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면목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했고 계속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늘 같이 다니던 친구 중 한 명이야. 우리 오늘은 중앙시장에 가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중앙시장. 난 싫은데 외할머니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셨기에 잠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특히 친구들에게 생선 장사하는 외할머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야, 내가 안 가면 어떡해. 얼른 따라와. 결국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외할머니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한참을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득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장사하시는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 구석에 숨어 외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점심 식사를 못 하셨던 것인지 한참 늦은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외할머니께서는 차갑게 식어 거의 얼어붙은 밥에 김치를 얹어 억지로 삼키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소가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동생. 그렇게 차가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나이가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나. 그러면서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조금 얻어다 주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형님, 매번 감사해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따뜻한 밥을 먹어서 뭐 하겠어요. 딸 자식 잘못 키워서 사위 그렇게 보내고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채소가게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자네 잘못이던가. 자네도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힘들게 딸 자식 키워냈잖아. 그 정도면 자네도 할 만큼 한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게. 외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답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우리 큰손주가 공부도 안 하고 영 마음을 못 잡네요. 하긴 이 와중에 마음 잡는다는 게 더 신기한 일이겠지만요. 그런데 저러다 지 엄마 꼴나는 게 아닌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외할머니께서는 눈물까지 훔치셨습니다. 그 순간 한 손님이 생선을 사기 위해 외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어머, 식사 중이신가 보네요. 다음에 올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밥 다 먹었어요. 뭘로 드릴까요? 고등어, 갈치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금방 손질해 드릴게요. 외할머니께서는 도시락통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는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도시락통 안에 있던 수저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외할머니는 생선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손님을 보며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외할머니 얼굴에 있는 깊은 주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외할머니께 상고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할미 돈 많다.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해. 할미가 네 아빠 보험금이랑 그때 네 할아버지가 주신 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건 내가 크면 그때 줄 거야. 니들 엄마가 쫓아와서 빼앗아 갈까봐. 지금은 절대 어디 있는지 말 못해. 외할머니께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할머니, 태성이 엄청 똑똑한 거 알죠? 제 머리 완전 천재라니까. 태성이 학교에서도 전교일 2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태성이 공부시켜야 돼요. 우리 태성이 밀어주면 뭐가 돼도 크게 될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께 미안하지 않지. 꼭 그래야 한다.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나 태성이가 잘 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상고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할머니 고생도 끝이에요. 내가 잘 돼야 내가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을 텐데. 외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상고에 들어갔습니다. 상고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한 덕에 졸업 후 바로 작은 회사의 격리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한 뒤 저는 악착같이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동생은 공부를 꽤 잘했기에 학원부터 과외까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동생은 그 어렵다던 서울의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마치 제가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거든요. 동생은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더니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동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걸 보고 우리 가족 셋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외할머니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이제 내가 다 컸으니까 네 아빠 보험금이랑 이것저것 넣어둔 통장을 내가 보관하고 있어라.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쓰면 좋겠구나. 할머니, 그 돈 할머니가 그냥 써. 우린 이제 둘 다 살 만하잖아. 할머니가 내민 통장을 제가 다시 돌려드렸어요. 네 아빠 보험금을 이 할미가 무슨 낯짝으로 쓰겠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네가 받아도 그래야 이 할미 마음이 조금은 편할 것 같구나. 하긴 할머니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네. 그럼 이 돈 태성이랑 둘이서 나눠서 갚든지 할게. 나 혼자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안 돼. 그 돈은 온전히 널 위해서만 써야 해. 꼭 그래야만 한다. 외할머니의 표정이 사납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태성이랑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할머니께서 긴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네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니들을 왜 안 데려간 줄 아니? 그거야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 그치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때 너도 기억하지? 네 친할아버지가 너한테만 미안하다고 했던 말. 태성이한테는 그런 말 안 했었잖아. 그거야. 태성이가 아직 많이 어렸으니까 형인 나한테만 말한 거잖아. 그때까지도
저는 외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지금부터 이 할미가 무슨 말을 해도 태성이랑 너는 형제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태성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너랑 나만 알고 있었구나. 외할머니께서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이지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말이다. 태성이랑 너는 아빠가 달라. 뭐, 아빠가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나 놀랍기에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혀올 정도였어요. 너도 알다시피 니들 엄마가 허구한 날 집을 비웠었잖니. 그런데 어느 날은 니들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앤 애를 데리고 들어왔더란다. 그 모습을 보고는 네 아빠가 기가 막혔던지 나한테 여울락을 했더구나. 내가 급히 너희 집에 갔는데 니들 엄마는 그 길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 아빠가 채성이를 안고 있더란 말이지. 내가 네 아빠를 볼 면목이 없더구나. 그래서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태성이가 이 아빠한테 안겨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약한 내 아빠가 우선은 데리고 있겠다고 하더구나. 그러다 그냥 그렇게 데리고 살게 된 거야. 그랬으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천불이 났겠니? 처음에는 너라도 그냥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양반들도 워낙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태성이랑 너를 떼어놓질 못하겠다고 하더구나. 그렇다고 해서 태성이까지 데려갈 자신은 없고 그리고 태성이가 항상 네 옷자락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었거든. 네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둘 다 나한테 맡긴 거다. 아빠까지 그렇게 된 마당에 그래도 형제인데 떼어놓을 수 있겠냐고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제가 멍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 돈은 온전히 너를 위해서만 쓰거라. 그래야 내가 네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지. 외할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심장이 쉴 새 없이 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을 더욱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화병이 날 만했겠더라고요. 곧 이전은 엄마라는 사람을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동생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언제까지나 숨기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대성아, 그래도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알고 있지. 당연하지. 형 참 더럽고 치사하긴 하지만 형이랑 난 한 뱃속에서 나온 건 맞으니까. 근데 말이야. 형이 나와 생판남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은 영원한 내 형이야. 그건 변함없는 일이야. 동생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결혼까지 하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저를 따로 밖으로 부르더니 이길자라는 이름을 대내었어요. 맞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를 낳아준 그 생모 이름입니다. 한참을 멍에 앉아 기억을 되새기고 있던 저를 보며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랑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 왜, 그건 무슨 말이야? 제가 놀라서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야. 얼마 전에 큰 사기 사건을 하나 조사하다 보니 피의자가 어딘지 모르게 눈에 익더라고. 전에 외할머니 장롱에서 엄마 사진이랑 본 적 있었잖아. 많이 늙긴 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얼굴이더라고. 근데 이름을 보니까 이 길자더라고. 그때 딱 알았지. 아, 이 사람이 우리를 낳아준 그 생모구나 하고 말이야. 사기다 뭐다 이미 전과도 많고 내가 자세히 알아보니 도박은 여전히 못 끄는 것인지 그 바닥에서 아주 유명하대 그랬겠지. 도박에 미쳐서 남편도 자식도 두고 집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릴 리가 없지. 저도 모르게 실수가 새어나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형, 근데 마리아 생모가 날 못 알아보더라고. 물론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바로 눈앞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 사람이 날 낳은 생모라는 게 어찌나 창피하던지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니까. 형이 얼굴 안 봐서 그렇지. 얼굴이 아주 형편없더라고. 동생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태성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잠깐 동안 어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대성아, 넌 검사잖아.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주는 게 검사 아니니? 그 사람이 사기쳐서 피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니?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넌 늘 하던 대로 모든 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네가 사법고시 합격한 날 나한테 그랬잖아. 돈이 많든 적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생모한테 죄책감 그런 거 가질 필요도 없어. 알겠지, 알았어. 형 걱정 마. 그냥 심란해서 말해본 것뿐이야. 태성아, 근데 말이야. 외할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 우리 할머니 이제야 살 많으신데 그 말 듣고 나면 할머니 심정이 어떻겠니?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모른 척하자. 알겠어. 형난 형이 말하는 거라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제서야 동생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동생의 말로는 그 뒤 생모가 동생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인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날 가까이에서 생모를 만나보니 얼굴이 아주 처참하더랍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눈빛의 얼굴은 기미인가 뭔가로 뒤덮여 있어서 거무스름하다 못해 흉측해 보일 정도였고 거기다 얼굴과 목에 주름이 외할머니보다 더 많아 보이더랍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보던 사진 속에 그 얼굴이 아니더래요. 그것만 보더라도 생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딱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동생이 생모에게 조용히 물었다는데요. 그동안 기록을 보니 전과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피해자들 가정 파탄내고 이렇게 살면 죄책감 이런 거 안 생기나요? 조사해보니 당신 때문에 지금 이혼한 가정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동생이 생모를 노려봤다고 합니다. 검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 말 다 거짓말입니다. 생모가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까지 글썽이더랍니다. 억울하다고요? 이보세요. 최소한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당신이 하도 딱해서 돈을 빌려준 분들도 있던데요. 이길자 씨 당신 아들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 이 글자 씨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 어딨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길자 씨 당신한테 아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동생이 생모를 빤히 바라왔다고 합니다. 검사님, 저한테 아들이 있다는 말, 그 말 다 진짜예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생모가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길자 씨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동생은 과연 생모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랍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둘이긴 한데 말이죠. 큰아들은 김태준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이름이 그 뭐였더라. 순간 생모가 당황한 채 동생을 바라보더랍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들 이름도 기억을 못하시고 하긴 워낙 어릴 때 그러고 나갔으니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당신 뱃속에서 나온 당신 아들들이 참 불쌍하네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동생이 직원들에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생의 행동에 생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더랍니다. 그날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형, 그 생모가 말이야.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더라. 당신이 낳아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물들도 자식은 끔찍이도 챙긴다고 하던데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야. 대성아, 너한테는 할머니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대로 잘 처리만 해. 명심해. 그 사람과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슬퍼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알겠니? 제가 동생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말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뒤 생무는 징역 4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전과 기록도 있고 피해자들이 본 피해가 꽤 컸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생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동생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형, 사실 나 얼마 전에 그 사람 면회 다녀왔어. 그 사람 누구 생무라는 사람 말이야. 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뭐 내가 앞으로 그 사람하고 모든 인연 끊고 살라고 했잖아. 제가 잔뜩 흥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가족이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면회 가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형이. 그때 그 사람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덜덜 떨더라고. 그렇게 동생이 제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해줬는데요. 동생의 말로는 면회 신청을 한 뒤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답니다. 아니, 그때 그 검사님 아니세요? 검사님이 저를 왜 물어보신 겁니까? 혹시 생각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던가요? 그럼 제 형량 좀 줄여주세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행설수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동생이 생모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태준은 안다고 했죠. 김태준이요. 우리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생모가 동생을 바라봤답니다. 우리 형이 왜 당신 아들입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동생이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생모를 노려봤다는데요. 김태준이 검사님 형이라고요? 그럼 검사님이 말을 하던 생모의 눈이 커질 대로 커졌답니다. 네, 저는 김태준의 동생 김태성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자신이 낳아놓고 이름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내팽개치고 간 제가 이렇게 검사가 돼서 당신 사건을 담당할지 누가 알았답니까? 형과 내 몸속에 당신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면서 사세요. 인간이라면 최소한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경고 하나 하죠. 나중에 출소하더라도 형과 저를 찾아와서 엉겨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랬다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당신 때문에 평생을 독하게만 살아서 난 인정사정 그런 거 없습니다. 동생이 순식간에 생모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검사님 생모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통곡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생모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 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지금까지 생모가 우리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끔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저를 단번에 알아보신 할아버지께서 태준이구나. 우리 태준이야 잘 컸구나. 아주 잘 컸어라며 안아주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모의 말에 의하면 예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먼 발치에서 몇 번이나 저를 바라보다 가시곤 하셨답니다.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모로 인해 평생을 고통만 받고 살아오신 우리 외할머니께 효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